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중동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그것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다룬 소설책입니다. 오늘은 소설책, 소설 사소한 일. 이 책은 아나운서 출신 유정아 작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팔레스타인 작가가 쓴 책이고, 이게 책이 가볍더라고요. 네. 작고 가벼운 155페이지짜리 소설책인데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어떻게 이 책을 선정해 주셨나요? 제가 그 몇 가지 책을 이쪽에 제안을 했는데 가장 얇아서 선택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방송하러 들어오기 전에 여기 계신 PD와 작가 여러분이 이 책이 다들 너무 좋았고 굉장히 의외의 책이고 중동 지역에서의 소설, 중동 출신 작가의 소설을 처음 읽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아주 기뻤고요. 저는 어떻게 이상하게 그 중동과 아랍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뭐 이런저런 뭐 역사도 공부하고 요새 언어도 공부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 출판사 강이라는 출판사는 아주 자그마한 출판사이지만 좋은 책들을 골라서 내는 출판사인데 그 출판을 하게 될 때, 번역을 하고 있을 때부터 제목과 그리고 이제 아랍어에서 팔레스타인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직접 번역할 만한 훌륭한 문학적인 그런 아랍 번역자가 조금 부족해서 그쵸. 좋은 영어 번역자로부터 중역을 하게 되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읽게 됐고 작가도 직접 만났고 그래서 뭐 저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소설이라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책은 가볍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너무나도 오래됐죠. 참혹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만 하더라도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무거운 주제인데 이 책의 제목이 역설적으로 사소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책의 여자 주인공 2부에서 쭉 혼자의 독백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 깊은 두 진영 간의 어떤 다툼과 폭력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심각하게 느끼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보다는 뭐 그 어떤 바로 옆 건물에서 뭐 그들이 이스라엘 쪽에서 주장할 때 테러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폭격을 해서 그 세 사람의 청년이 자신들의 같은 민족인 청년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러한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그러한 것보다는 어떤 때는 그것을 통해서 폭격 때문에 그 내 방 책상에 먼지가 앉는 것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도 하는 그냥 보통 시민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기사에서 아주 사소한 일 그러니까 1949년에 8월에 있었던 자신이 태어난 게 1974년 8월 그때인데 같은 날 있었던 어떤 이 아랍 소녀 팔레스타인 소녀의 참혹한 죽음이라는 어떤 기사를 접하고 그 사소한 인연이 돼서 그녀가 그 기록들을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이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모든 어떤 그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들에 결부돼서 살 수는 없지만 그리고 혹은 없더라도 어떤 때는 오히려 그런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세계의 시민으로서 어떤 것을 살아가게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제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더 비극적으로 되는 거는 누군가에게 이게 사소한 일이 되었을 때라는 그런 의미도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피해 전쟁이 반복되는가 이것도 좀 간단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질문을 미리 보고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걸 어떡하나. 뭐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들은 그냥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수집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번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그냥 그 지도 같은 걸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팔레스타인 땅은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가 있고, 아프리카의 제일 오른쪽 끝, 동북 쪽은 이집트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홍해를 두고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그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많은 부분 중간은
그 메카와 메디나, 네. 그 무함마드가 태어난 그 메카 메디나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남쪽 끝에는 뭐 예멘과 오만이 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아프리카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이 서쪽 끝 그쪽이 이제 팔레스타인 그렇죠. 땅인 거죠. 네. 그래서 요르단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땅은 아주 오래 전에는 유대인들이 유다가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뭐 그런 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 지역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30대 초반에 죽고 나서는 그의 4명의 부하들이 그 전 세계 그 당시로서는 그 전 세계를 나누어서 통치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그 이집트 쪽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생기고 이쪽 지역은 셀레우코스랄 거예요 아마. 네. 그 지역이 통치를 하다가 다 아시다시피 서기 700년 그러니까 6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그 아랍 세계의 그 이슬람의 어떤 시작으로 인해서 네. 그 이후는 아랍이 그 지역을 다 제패하게 되고 그러다가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가 된 오스만 네. 투르크가 제국을 형성할 때는 그 영향권 하에 있다가 세계 1차 대전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패하면서 벨푸어 선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영국의 외무장관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1차 대전에 이제 패전국이니까 승전국인 영국이 그 지역을 자치령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네. 본인들도 이게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을 계속 휩쓸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넘실되니까 이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너희 민족이 예전에 너희가 살았던 그 지역에 가서 너희의 홈랜드를 나라라고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홈랜드를 홈타운을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굉장히 웃기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고 있던 지역 사람들은 상관없이 그것을 강대국들이 얘기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국경들을 보면 예전부터 우리가 살다 보면 국경이라는 게 어떻게 직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마을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예 그런데 거긴 그냥 다 직선들인 거죠. 뭐 그렇게 된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곳곳 유럽에서 살 때 이제 그들이 시온주의라고 해서 그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20세기 중반에 거기를 차지했고 그 다음부터는 비극적인 전쟁이 잇따랐고 그런데 뭐 제가 그냥 긴 말씀 중에 조금 덧붙이자면 네.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어느 나라가 우리가 옛날에 여기 살았었거든. 네. 그러면서 들어와서 이건 원래 우리 땅이니까 너네 나가 양보해. 그러면서 그거를 몰아세우면 그것이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예전에 가졌던 어떤 성경이라는 걸 가져와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런다면 그 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같은 유대계 작가인 아모스 오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의 소설 안에서도 나오는 문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세계는 너무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에도 유럽에도 그 돈을 많이 가진 이스라엘의 그런 부유한 그 유대계 사람들의 어떤 지원과 미디어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그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를 실어주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들은 늘 테러리스트라고 매도되고, 네. 그 한가운데 또 이제 하마스가 네.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극단주의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사실은 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라기보다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이렇게 뭐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자치권은 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감옥과도 같다라는 비판들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대체 참 이 가자지구가 뭐기에 하마스가 뭐기에 이렇게까지 왔는가에 대한 또 의문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하라카투 무카와마틸 이슬라미아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하마스 쓰는데 그걸 합쳐서 하마스는 또 아랍어로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의적인 뜻으로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하마스는 결국은 그 팔레스타인 자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가 된 것은 언제부터였냐면 오슬로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고 기구가 있었죠. 거기에 의장과 그 당시 이스라엘 총리 혹은 대통령이 같이 맺어서 두 국가로서의 그 해결 방안을 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생겨났던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 안에서 정당끼리 거기도 투표를 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최근에 집권을 하게 된 정당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강경한 정당이고 테러리스트로 어떤 서양에서는 규정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정당 안에서 조금 더 극단적인 그런 정당이 지금 힘을 잡은 거죠. 말하자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국가 안에서의 그 국민들의 염원의 발로일 수도 있죠. 이게 그냥 비폭력 말로만은 되지가 않는 거니까 그들의 마음이 담긴 걸 수도 있을 테고 물론 그 재작년 10월에 시작된 전쟁은 공격의 첫 방은 하마스가 한 게 맞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해에 어떤 이슬람의 어떤 축일에 거기에 예루살렘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 땅이. 근데 거기에 가는 이슬람 교도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약간의 촉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고, 그러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은 끝이 없이 그 전선이 레바논으로까지 옮겨져 가서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끝나지를 않고 있고요. 그게 또 이 책 속에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전의 배경을 바탕으로 합니다만 그날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건지 이제 소설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소한 일. 첫 번째 키워드는 소대장과 소녀입니다. 이 책이 이제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의 배경이 1949년입니다. 이게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때가 그러니까 아마 1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이고,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 위쪽에 그 네게브 사막이라는 데는 아마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계속 싸움을 하다가 한 번은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마 되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정확하게.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뭐 훌륭한 군인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뭐 첩자가 있고 아랍인들이 계속 베두인들, 그러니까 베르베르인들이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를 계속 열심히 수색을 하고 그러나 그 일부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건 그 군인의 청결 정신이죠. 그러니까 늘 어떤 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늘 깨끗하게 온몸의 위생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거 있었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그 악의 평범성. 말하자면 독일 군인들도 그저 그 나라에서 온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걸 하려니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하나의 평범한 시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도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걸 하다가 어느 날 그 숨어있는 소녀를 잡아와서는 처음에는 마치 아주 훌륭한 군인인 양, 얘네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저기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다가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범하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일부의 주요 내용이고 그게 또 책에서는 이게 생생하게 묘사를 해놨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좋아 보일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 참혹함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문체를 통해서요. 이게 그 군인 특유의 원칙주의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되게 입체적인 인물, 양면성을 띠는 인물로 또 묘사가 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어쩌면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다는 그거 안에서 어떤 역사성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이 국가와 이 국가 간에 어떤 것이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소한 일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어떨 때 잊어버리고 사는 그 각 개인들에게 이렇게 탁 이렇게 클릭을 해주는 그 어떤 지점 그것을 사소한 일이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로 해준 듯 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에겐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소한 어떤 클릭이 되는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 군인의 이야기는 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성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데 그조차 사소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소녀가 팔레스타인 소녀입니다. 정말 힘이 없이 당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는데 이게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를 언어를 쓰고요. 히브리어죠. 그 다음에는 아랍 소녀니까 아랍어를 쓰고. 그런데 참 그 두 언어가 같은 셈 어족에 속해요. 그러니까 삼작은 동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개의 어떤 음절로 된 어근을 갖는. 그러니까 뭐 서로 어떤 때는 야훼와 알라 뭐 그런 것들이 약간 비슷한 겹치는 단어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다른 언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속에서도 이 소녀와 소대장이 소통은 제대로 못하는 이것도 작가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뭐 그거는 아주 잘 드러나는 의도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랍은 그 예전부터 그 어머님들이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저도 요새 아랍 드라마를 아랍어 공부하느라고 보는데 보면 아주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라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에서는 특히 그런 어떤 이야기나 말, 특히 그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신의 목소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꾸란이다 보니까 그런 말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아주 많이 생각해요. 진실성. 그 말 자체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아다니아 슈블리가 그 어머니가 문맹이었는데 어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 어머니가 말이 중요하다고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의 다름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 그것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소통의 부재, 말이 통하지 않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상징, 폭력에 저항은 하지만 또 그게 통하지 않는 그런 또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현재 아랍어를 쓰는 전 세계 인구가 이스라엘어를 쓰는 인구에 비해서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거입니다. 훨씬 많죠. 네. 훨씬 많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만큼은 또 그 힘의 균형이 통하지를 않고. 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인 어떤 뭐 판도에 있어서 수위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이 많이 또 공격을 받았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로서의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라고 늘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 유배, 디아스포라라고 본인들의 정체성 속에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같은 이스라엘 학자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은 유배와 디아스포라가 아니다. 로마가 그들을 추방한 적도 없었고 특히 아랍이 이슬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슬람의 어떤 정신은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세계적으로 그 이슬람을 늘 테러와 어떤 무장과 그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도 사실은 종교를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와전된 채로 많이 전해져 있어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 유대교인들이 처음엔 아주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이 어떤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교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를 핍박한 것보다 훨씬 더 같은 신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가 결국은 그들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데에 역할을 했던 것이고 뭐 그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홀로코스트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참상을 막지 않았다 일부러 뭐 그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와서 하는 행동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당했던 것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늘 비난하는 자신들에 대한 반유대주의와 본인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시온주의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자기네가 반유대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그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 유대인을 봤을 때 우리가 그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연민과 감정이만을 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것을 저희는 지금 팔레스타인과 그 핍박받는 억울한 그런 내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양가적인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피해를 받았던 민족, 한때는 지금은 가해를 가하고 있는 민족.
어떻게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 청소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하게 또 지금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인종 청소라는 게 본인들이 당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 내에서의 학자들 간에 뭐 이 만들어진 유대인이라는 책을 저도 이제 가져왔는데 이 책은 뭐 두껍긴 하지만 읽기가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 안에서 보면은 이 슐로모 산드라는 학자가 말하자면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 그러나 지금의 시온주의와 이스라엘의 국가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이러한 학자들의 중립적인 이야기와 다른 비판들이 이롭지 않으니까 그냥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유배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종족, 민족에 있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그 유대인에 가까운 건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쭉 있었던, 지금은 하지만 이슬람을 믿게 된, 지금의 그들이 핍박하는, 죽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종족적으로 유태인에 가장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뭐 사실은 거긴 어머니를 통해서 종교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 피부가 섞이지 않게 그래서 그 시민권을 주는데도 양쪽이 전부 다 유대인이어야 하는 그런 아주 차별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인종 청소라는 말의 그 아이러니를 그들이 알 거예요. 그렇죠. 그 또 원치 않는 이주, 디아스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2부로 넘어가면은 이 화자의 주제가 좀 바뀌더라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경계선을 넘는 그녀. 이게 사실 시대 배경이 확 바뀝니다. 거의 50년 뒤로 가버리죠. 네, 그 74년에 태어난 화자가 한 30대 정도 된 거니까. 그런데도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은. 네, 뭐 20세기 내내 21세기까지 이어지니까요. 이 경계선을 넘는 그녀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라말라라는 곳이 말하자면 행정 수도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그쪽으로 그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한쪽 끝은 그 명목상의 이 팔레스타인의 수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걸 못하니까 라말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라말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독립적인 한 여성인 거죠.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부에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그 기사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본인이 알고 싶다. 그야말로 25년 전 나의 생일에 있었던, 내가 태어났던 날에 똑같은 이런, 본인은 태어났는데 그 25년 전에는 같은 팔레스타인 그 땅의 여성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짓고, 그러니까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그리고 본인이 그걸 한번 직접 취재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는 동료의 차를 빌려서 떠나요. 그러니까 그 떠나는 그 네게브 사막호 아래쪽에 있는 니림 자치구라는 곳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인은 못 가는 곳인 거죠. 지금 라말라에는 못 가는 데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과 그 다음에는 이 차를 빌려서 떠나서 그 지역들에 갈 때마다 계속 검문을 당할 때 그 가슴은 계속 뛰고, 뭐 그런 어떤 경계를 넘는 것이고, 실질상에서는 그 다음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경계선은 그녀가 그저 이런저런 비극들, 그 비극들을 늘 마음에 담고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없이 살던 삶에서 뭔가를 조금 더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게 소시민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삶이지만, 어떤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진 않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고 2차 대전에 일본의 패망으로 광복과 해방을 얻었지만, 그때 독립운동을 하던 선조들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이 왔을까요? 아마 그냥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그런 깨달음의 경계선을 넘는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의 의미도 있고 깨달음의 경계선일 수도 있겠고, 약간 좀 허락되지 않았던 또 위험한 조사를 시작하는, 위험한 탐사를 시작하는 그 경계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에서 1부가 1940년대 후반, 1949년이라고 말씀했고 2부는 2000년대로 시작을 하는데
현실은 똑같고 어떻게 보면 그 폭력성이나 네. 전쟁이 진행되는 것도 반세기가 지나서도 또 똑같은 모습이었던 거고. 그것도 이 2부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주인공에게도 일상이었고 사소한 일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하나 또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은 소설인데 2017년에 출판이 됐고 그러니까 12년 동안 썼대요. 아, 이 책을? 네, 이 책을. 그러니까 아주 그 많이 다듬은 거죠. 12년 동안 이 짧은 소설의 문장들과 아마 그 1부와 2부, 1부는 3인칭 시점으로 돼 있고 2부는 1인칭 시점으로 돼 있고 예. 그 중간중간에 그녀가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사는 그냥 잊고 사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 잊고 산다고 해서 완전히 잊혀지겠어요? 삶 자체가 태어난 삶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쓸쓸한 묘사 그리고 1부와 2부를 똑같이 관통하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1부와 2부에서 계속 또 마치 코끝에 맡아지는 것 같은 휘발유 냄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정밀한 어떤 설치 그런 것들이 있는 소설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직접 읽으시면 1부와 2부 때 휘발유 냄새라는 게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더 생생하게 목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중간중간 나오는 개 짖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로서 넣는 장치 네. 같은 걸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그 어떤 상대에게 혹은 어떤 국가에게 가장 모욕적인 건 네. 어떤 국가에 가면 위험하지. 예. 늘 아랍 국가가 그렇게 얘기되잖아요. 위험하지, 뭐 더럽지. 그다음에 어떤 개인에게는 냄새 난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 아랍 소녀를 잡아와서는 냄새 난다고 하면서 몸을 다 씻기고 모든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한낮에 예. 그리고 머리에서 이를 잡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휘발유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휘발유를 뿌려서 이를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옆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휘발유 냄새. 정작 또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그리고 2부에서는 그 휘발유라는 게 결국은 어떤 그 염증 나는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뭐 결국은 본인이 셀프 주유를 차도 처음 타니까 셀프 주유를 하고는 여성이. 거기에서 흘린 휘발유 냄새가 그냥 다음 날까지 쭉 쫓아오는 건데 끊어낼 수 없는 어떤 비극적인 어떤 것, 거슬리는 어떤 것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휘발유 자체는 빨리 증발을 합니다만 그 냄새는 쉽게 끊어낼 수 없는 특히 또 이제 양면적인 거네요. 네. 누군가에게 끼얹었을 때와 나에게 와닿았을 때 개 짖는 소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찌 생각하면 그러네요. 저도 그 지금 말씀을 이대호 씨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일부의 그녀에게 끼얹어진 휘발유가 몇십 년 후에 같은 팔레스타인 땅 여성 나에게 온 휘발유 냄새 그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개 짖는 소리라는 것도 되게 이제 중간중간 불편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리는 적응이 되는데 냄새는 적응이 안 된다고. 인간의 존재는. 오래갑니다. 근데 그게 또 작가가 12년 동안 썼다고. 그 하나하나의 장치를 또 꼼꼼하게 쓴 것 같고. 네. 다시 쓰기도 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또 이 한글로 이렇게 생생하게 번역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 미국에 계신 영문학자신데 전승희 선생님이 아주 극찬을 하시면서 특히 아다니아 슈블리와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책을 번역을 아주 정성스럽게 해내셔서 뭐 중역이지만 그러니까는 영어를 거친 그 번역이지만 저는 아주 번역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읽었고 사실은 사소한 일 저도 제가 아랍어를 딱 배우고 있던 작년 시작할 때에서 막 그래서 아랍어 그 언제가 뭔데 막 그러면서 물어봤었거든요. 타파실 따나위야라는 건데 타파실은 세부 사항이라는 거고 따나위야는 첫 번째가 아니다. 부차적이다. 두 번째다. 그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부차적인 세부 사항.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도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아닌 어떤 것을 통해서 그녀가 어떤 그 세부 사항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본질로 들어가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 전승희 선생님과 출판사 입장에서 사소한 단서가 어떻겠느냐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작가 이 아다니아 시블리가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온 적이 있었고 우리 언어에도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단서라는 어떤 구체적인 단어보다는 일이라는 게 훨씬 낫겠다 제안을 했고
지금도 이 사소한 일이라는 이 제목의 번역은 잘 됐던 것으로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는 게 이제 일적인 것도 있지만 사건의 의미도 있고 역사일 그렇죠? 수도 있고, 하여튼 제목은 더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왜 스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말이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재미가 반감되니까 결말이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1부의 결말도 그러하고 2부의 결말도 그러하고요. 근데 그것도 작가는 마치 사소한 일인 것처럼 또 묘사를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일 거다라는 거를 저도 이렇게 미리 어디선가 이게 뭐 역자 서문이라든가, 그러니까 역자 후기라든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설적인, 여기서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기승전결이 있는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다 보면 전이라는 거에서는 보통 이제 어떤 그런데, 그러나 그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이야기 확 그러니까 쭉 넘어가고. 이어가다가 그러나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의 그대로의 반영일 수 있는 거죠. 지금 해결되고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 거고, 문학이 그걸 갑자기 어떤 행복한 어떤 우화나 동화처럼 그걸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파문을 잔잔하게 던져주려면 작가로서는 그런 고민을 했을 테고, 그것의 어떤 이야기의 구조가 보통의 전형성을 가진 이야기의 구조가 아니라 좀 다른 생각을 했을 테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 49년의 비극적인 그녀가 죽음을 맞이한,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 그녀를 찾아 떠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여성이 어찌 생각하면 문학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그냥 소설을 읽었을 때 이러한 설정이 와 닿았습니다. 그 일부에서 앞부분에 이제 이 소대장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소녀를 처음으로 찾는 혹은 납치하는 그 뭐 옆에 이제 낙타가 같이 있던 그런 비슷한 장면하고 2부에서의 주인공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하고 되게 비슷하게 또 묘사가 되더라고요. 낙타가 보였다고 했잖아요. 진짜 보였을까 싶기도 해요. 낙타는 그 병사들하고 너무 안 어울리고 이질적인 존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물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리고 어쩌면 그냥 이 화자의 눈에 보였던 것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여성의 존재라는 건 앞쪽에 참혹한 죽음을 당한 그 49년의 소녀와 그 다음에 이 화자와 그 다음에 화자가 검문소를 처음 지나갈 때 정말 집요하게 껌을 팔던 소녀와 결국은 그 껌이 죽음을 촉발하잖아요. 껌을 꺼내고 뭐 어떻게 하다가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쯤 그 노파를 한번 어느 길에서 내려주는데 그 노파는 그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49년의 그 소녀가 죽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은 그 나이쯤 되었겠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 그리고 그 이후에 병사들이 총을 들고 그녀를 위협하기 전에 이 화자가 본 낙타는 어쩌면 여기에 천착하는 이 사건에 지금 천착하게 된 이 화자의 눈에 보인 문학적인 어떤 구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마치 그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 장면에 그 앞부분이 확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책에서 약간 좀 보이기도 이 짧은 하더라고요. 소설에서 말이죠. 그러게요. 정말 가볍습니다. 책이 150페이지밖에. 페이지 수 제가 안 세봤는데 보셨군요. 대략.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볍게 집어들고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읽다 보면 무거워지는. 그래서 기승전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 한참 작가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던 약간 좀 독특한 소설책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도 2부에서도 끊임없이 그 폭력성에 대한 증언도 나오더라고요. 끊이지를 않고 그거는 또 이제 작가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말 같고 중간에 보면은 탱크가 아니라 인간이 승리하리라. 이게 1부에서도 나오고 2부에서도 나오죠.
히브리어라고 했던데. 저는 2부에서만 본 것 같아요. 2부에서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전광판, 뭐 전광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광고판 같은 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써놓은 자기네들의 문구인데 늘 그런 구호들은 아름다우니까요. 구호들은 양쪽에서 어떤 쪽에서 낼 때 잔인한 구호를 아주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을 때는 내지 않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그런 구호가 자신들의 이야기일 때는 이제 힘을 주는 캐치프레이가 됩니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섬뜩하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이중적인 의미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한 번 더 볼까요? 전쟁이 남긴 것입니다. 전쟁이 남긴 것. 일단은 뭐 잔혹성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아다니아 쉬블리 이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계기로 보셨어요? 제가 문학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된 아주 행운들이 있어서 많은 좋은 작가들을 알고 지내는데 그중에 이 책을 만들어내게 된 그 김남일 선생님이시라고 소설가이시기도 하고 책 기획자이시기도 하고 그 김남일 선생님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문학 행사들 뭐 아주 자그마하지만 세계 이런저런 곳들에서 특히 약소국 같은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여인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작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바글바글한 곱슬머리죠. 그리고 눈이 아주 총명하고 그런 분이 이제 팔레스타인 작가라고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니까 얘기를 하고 저는 제가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그런지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에 굉장히 어떤 동질감을 느껴서 막 그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아우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그냥 뒤쪽에서 나눴었는데 그런 게 한 5년쯤 전이고 작년에 이 아다니아 쉬블리가 작년 10월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한 재단에서 하는 자그마한 어떤 그 책 모임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제가 갔었죠. 그래서 저는 욕심으로는 어쩌면 제가 좀 아랍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게 좀 수준이 어느 날 일취월장 성장하면 아랍어로 읽는 첫 책으로 이 책을 삼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랍어 원어로 한번 읽어보고 싶죠. 그런 생각도 해서 그날 가서 이렇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잠깐 뒤로 가서 몇 년 전에 만났는데 혹시 기억하겠어요? 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민한지 제가 그때 뭔가 이렇게 영화를 하나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배우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것까지를 기억해서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일세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와 둘 간의 이야기고 사실은 작년 10월에 이 여인은 본인의 조국이 전쟁에 참혹한 그 안에 있고 이 여인은 베를린에 상주하면서 지내는 작가이긴 하지만 그 조국의 전쟁이라는 게 그 작가의 마음에 미칠 아픔이라는 건 얼마나 크겠어요. 사소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소설을 썼지만 문학가라는 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서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랬고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이 책으로 상을 주려고 수상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독일이라는 국가는 특히 유대인과 어떤 아랍과의 전쟁에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홀로코스트를 치르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부채의식이 있겠죠. 부채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랍 편을 들기가 아주 힘들 거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이녀의 이 아다니아 쉬블리에 대한 수상을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수상식을 취소했지만 수상을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아다니아 쉬블리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반항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고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이제 독자와의 만남을 가질 때 조국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피해달라. 왜냐하면 아주 민감한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작가로서 그걸 민감하게 쏟아내는 것이 전혀 좋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외인데요?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작년이 가장 이제 민감할 때죠. 그러니까 전쟁의 한창일 때인데 작가의 이름으로 어떤 그 조국, 어떤 전쟁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테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책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그러니까 경계선, 전선이라고 네. 하는 그것을 아주 민감하게 잘 긋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 아다니아 시블리의 의도는 가장 중요한 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국경, 뭐 어디와 어디와의 전선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은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쫓아내야 된다. 이스라엘은 살아야 되고 팔레스타인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기 시작하면 그거는 어떤 진영으로 나뉘는 것이죠. 그쵸.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선을 새롭게 그어야 된다. 어떻게 이런 것을 인간이란 이름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느냐? 그 사이에 선을 긋는다면 그거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군인, 뭐 이스라엘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본인들은 작전이고 저쪽은 테러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결과를 봤을 때에 그 선들을 아주 잘 그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어쩌면 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책을 낸 것 외에 언어로 그걸 그렇게 쉽사리 말하고 싶지 않거나 말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독자들은 그 얘기를 많이 지켜줬고 정말 이 아다니아 시블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작가들이나 아주 젊은 여성들도 아주 많이 왔는데 그들이 문학적으로 뭐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 간단히 인사하고 자리를 파했지만 그녀의 어떤 그 눈동자에 이렇게 서려 있는 그 몇 년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슬픔 그런 것들이 보였죠. 그렇죠. 근데 그게 22년 초에 시작된 전쟁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 더 마음이 아프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소설을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이제 경계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도 소설은 문학으로 또 받아들여 주었고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서 또 의미는 또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는 그게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한강 작가 덕분에 알게 된 그 부커상이라는 데도 이 작가가 후보로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세계가 알아주는 작가의 레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일 뿐만 아니라 그 문화 연구가 cultural study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실증적인 그런 이렇게 통계 내고 조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심층 인터뷰나 그런 걸 통해서 하는 연구 분야인 그 문화 연구자 아주 훌륭한 문화 연구자이기도 해요. 네.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 학자이기도 한 그 아다니아 시블리 장편 소설 사소한 일 이 책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게 전쟁이 남긴 것. 이 전쟁의 끝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사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언제 휴전할지 모르겠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헤즈볼라 간에는 뭐 이제 휴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들립니다만 이게 뭐 전쟁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의미라도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역사 책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인류가 생겨난 이래 전쟁이 없었던 시절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주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대전 차원 정도의 전쟁이 아닌 걸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닌 시대를 가고 있는 어쩌면 평화로운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일 정도로 인류는 늘 역사에 뭐 내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전쟁이나 그러니까 20세기에는 2번의 세계대전까지를 거쳐서 그런 걸 읽고 나면 인간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까지도 어떤 때는 인간에 대한 참담함 뭐 그런 것들이 들어서 저는 어떤 때는 물리학 책 같은 걸 읽으면 오히려 그래 우리가 이 안에서 이런 존재인데 즐겁게 살아야지 참 아름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미한 존재인데도 하루하루 이렇게 인사 나누고 뭐 이렇게 산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쟁이 남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답변은 참으로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답변을 돌려서 한번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책을 전쟁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으로 승화시킨 이런 책을 보면서 우리가 각 독자들이 해야 할 일,
했으면 하는 일이라는 건 우리도 어떤 늘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뭐 나 하나의 움직임으로 바뀌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들의 비극이나 뭐 어떤 것들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곧잘 살아가잖아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 어떤 하나씩이 깨워져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가만히 어떤 것들을 묵인하거나 외면하거나 잊은 채로 살아간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죄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어떤 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모든 세포가 깨어난 채로 살 수는 없지만 늘 그래도 어떤 데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눈 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독려하고 촉구하는 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데 대해서도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세계가 유럽이 당하는 거라 굉장히 많은 어떤 촉구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전쟁을 중지해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지금의 2년째 돼가고 있는 이런 전쟁은 그렇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촉구해주는 쪽이 많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대학가에서 한창 그런 이 아랍의 평화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이라고 외쳤던 대학생들을 뭐 심지어 무더기로 우리나라 80년대처럼 들어와서 잡아가는 일까지 있었고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의 어떤 여성 총장은 그것을 학생들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표를 내게 되는 뭐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거기에서의 시위하는 것을 반유대주의다라고 낙인을 찍었거든요. 그건 낙인이죠. 그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평화주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건 근데 그 대학들은 미국의 아이비리그는 많은 이스라엘계, 유대계의 기부금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 뭐 그런 것들이 다 세계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세계의 시민으로서 어찌 생각하면 그 세계의 주요 미디어가 주는 그냥 먹기 좋은 어떤 그 소식들 말고 스스로 정말 이 화자가 찾아서 떠나듯이 한 번쯤 그런 것들을 거의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그것이 아닌 것들이 있는 것을 좀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 있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을 볼 때도 약간 좀 이제 유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부 서방의 언론을 탄 그런 시각으로 또 많이 그렇게 보게 되죠. 알게 모르게. 네. 그게 또 그 유대인이라는 인맥과 또 엄청난 자본이 또 그쪽의 국력이 또 되고 있는 거고요.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쪽 북한이 계속 뭐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사소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의 심쿵한 방을 정리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소설책 사소한 일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유정아 작가님께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신 작가께서도 아주 이 책을 깊이 잘 읽어주셔서 그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들이 정말 이 책의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본질을 뚫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었고 경계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읽고 싶은 부분이 참 많았는데 짧아야 된다고 해서 어떤 한 부분을 92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이 사소한 사건이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내가 창밖 나무들에 못지않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일의 진실성은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끝내 나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총체적인 진실에 도달하려면 이 사소한 단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지도 모른다. 그 기사는 그 소녀의 이야기를 안 다루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소녀의 이야기를 안 다루었다라는 것에서의 그 이야기란 이 소녀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그냥 그저 사실을 나열한 것이지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녀의 어떤 입장은 어땠을지를 상상해보지 않은 채 썼던 것이고 지금 이 화자는 그 소녀의 이야기를 입장에서. 찾아서 한번 그 어려운 검문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경계선들을 넘어서
본인의 보통의 삶의 경계도 한번 넘어서 그 소녀의 이야기에 접근을 해보겠다. 그런 걸로 읽힙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점이 다른 측면을 한번 이해해 보려는 것도 중요하고 해서 1부, 2부 이렇게 또 특이하게 나뉘어져 있는 이 소설책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 사소한 일, 이 책을 혹시 어떤 분들이 특히 읽어봤으면 좋으시겠어요? 다 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식사 자리나 그런 데서 다툼이 싫잖아요. 그런데 저도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어떤 지인들 중에서는 아유 그놈의 하마스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나질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밥자리에서 그냥 저는 침묵할 때도 있어요. 네, 그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얘기했다가는 얘기가 너무 여러 가지로 파장을 일으키니까 그래 그냥 내가 여기서 꼭 내 주장을 해야 될 건 아니다. 근데 그런 어떤 보통의 미디어나 어떤 주류의 언론이나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돼서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하게 이 책이 얇고 이쁘니까 옛날에 양들의 침묵을 조용한 영화일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들여다본 것처럼 사소한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딱 집어서 네. 가지고 가서 읽고는 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아주 뭐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나 또 너무 또 이쪽 관점으로 볼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있지 않죠. 그렇죠. 이스라엘 쪽에서 볼 것도 아니고 그러고 이 있지 않은 책의 이 책의 미덕이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팔레스타인 출신 작가 아다니아 슈블리의 소설 사소한 일을 같이 유정아 작가와 읽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